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열심히 일을 하는 새댁입니다. 새댁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쨌든 남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사회생활을 꽤 오래 해왔는데 그동안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고 여자로서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별꼴 다 보면서 살았네요. 하지만 사회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보다 가족들에게 받는 부당한 대우가 훨씬 서럽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벌만큼 벌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아내이자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이라는 게 어디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겠어요? 얼마 전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 생겨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만 했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일륜대지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두 사람만 좋아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족과 가족끼리의 합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서로 집안의 재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남편과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제가 회사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을 때 제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일이 가장 중요하고 내 것을 챙기는 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인데 우리 남편은 나라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남들과도 공존을 해야 세상을 사는 게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않겠냐고 매번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으로 정의로워 보이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분이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오해를 받았던 것인데 남편이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한 영수 처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각 팀을 돌아다니며 발로 뛰어 증거를 모아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특별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같이 밖에서 밥 한 번 먹어본 적 없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그렇게 애를 써준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고 따로 밥을 한 번 샀어요. 근데 은근히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밥 한 끼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진전이 될 수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밥을 한 번만 먹은 건 아니었어요. 일이 진행되고 제가 물론 퇴사를 하긴 했지만 회사에서 씌워버린 억울한 누명을 소명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저희 업계 쪽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해도 워낙 좁아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명을 벗지 못하면 이쪽에서는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남편이랑 같이 발로 뛰어가며 제 누명을 벗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그 사이에 저와 남편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죠. 제 일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는 걱정 없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직장 동료로 있었지만 연애를 함에 있어서는 또 새로웠어요. 일자리에서 만나는 것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에 대한 차이가 확실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정말 닭살이라 할 정도로 달라붙어 있었고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나이가 32살일 때 만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각자 집안의 입장도 들어봐야 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종교라는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용한 무당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속신앙에 대한 것들을 자주 보면서 자랐어요. 굿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또 외할머니께서 부적을 주시며 저에게 액땜을 해주는 물건이라고 꼭 들고 다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신 적도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러 가는 날에도 저에게 나쁜 기운을 없애줘야 한다면서 이상한 것들을 뿌리기도 하셨었고요. 저는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 그러니까 우리 남편네 집안은 대대손손 또 하필 엄청나게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친척분들 중에 누가 목사님이시라나. 그래서 교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으신다면서 저희 집안이 무속신앙을 믿고 무당이를 물려받아 하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셨었어요.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집안이 뭐라는 집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할머님께서 무당이시란 말이지?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으셔서 오랜 시간 일을 해오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니지만 외할머니 옆에서 일을 많이 봐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갑자기 무당이 엮이고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아니,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적당히 우리 교회에 참한 처자는 만날 것이지. 어디서 무당집 딸내미를 데려와서. 아유,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종교라는 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가 결혼이라도 하면 갑자기 교회라도 나오겠다 이 소리야? 어? 나는 내 며느리가 어디 말도 안 되는 미신 믿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 첫 만남부터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남편이 절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제가 그냥 모든 걸 시댁에 맞춰서라도 꼭 남편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희 친정까지 무시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댁에 절절맸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은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무속신앙을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봤지만 무속신앙을 지지하고 믿는 건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어릴 때 동네 교회에 가서 부활절도 지내보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해봤어요. 어머님, 저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요. 이끌고 같이 예배 보러 갈게요. 정말? 결혼하면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말이야? 그것도 평생 주일날 일찍 일어나 본 적 없는 우리 아들이랑? 네, 제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도록 할게요. 어머님, 세상에 이 말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법인데 제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슬쩍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한번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발에 땀이 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성경책을 읽고 밤에 기도를 하고 정말 습관 하나하나를 다 뜯어 고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었죠. 왜냐고요? 제가 하겠다고 제 입으로 말을 했잖아요. 물론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기도 했고 남편도 노력을 해줬거든요. 저와의 결혼이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게 아침에 귀찮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교회에 출석을 해주곤 했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같이 꾸벅꾸벅 졸긴 했지만 일요일에도 아침부터 만나니까 같이 데이트도 하고 오후에 일찍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출근 준비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 점수를 따게 되었고 결국 결혼식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어디서 해? 교회? 아니 멀쩡한 예식장 냅두고 왜 교회에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냐? 네 외할머니께서 아마 실망이 크실 텐데. 할머니가 실망하실까? 그래도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 법이고 나도 벌써 교회 출석한 지 시간이 좀 돼서 새 교우로 등록도 되었는데 할머니 원래 쿨하셔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 그래도 귀한 첫손녀가 시집간다고 직구할 때 터도 봐주고 신점도 봐주신다 했는데 너 할머니가 다 늙어서 얼마나 힘들게 해주는 건 줄 알아? 손녀딸 시집간다고 직구하는데 돈 부족하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하셨는데 꼭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겠어?
엄마도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건 좀 그래. 엄마는 솔직히 좀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제가 너무 시댁 식구들에게 이끌려간다는 생각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시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셨나 봐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주 일찍이 우리 엄마를 낳으셨는데, 그래서 제 나이가 33살임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의 연세가 78세밖에 되지 않으셨었어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전국의 산의 진미들을 신점 보시면서 죄다 선물 받아 챙기셨었기 때문에 건강도 무척이나 정정하셨었죠. 78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슬하실 체력이 되셨으니까요. 제가 외할머니께는 첫 손주였기 때문에 또 남다른 각별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좀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아니,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어떤 교회는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도 초대하고 스님도 초대해서 설교 시간에 강연도 시키더라. 종교라는 게 말이야, 믿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무당이 교회 가면 죽으라는 법이 있냐? 우리 손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외할머니께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외할머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저는 결혼식도 무난하게 교회에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부분이 아주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저의 길을 확 잡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요.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회사 내 대출 지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거기다가 부족한 금액은 외할머니께서 통 크게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어머니께서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사실 시댁에서는 큰 지원을 해주신 게 없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진 못하셨죠. 그래, 너희들이 앞으로 하느님 잘 믿고 둘이 십계명 잘 지키면서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짓은 하는 거 아니다. 알지? 그럼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앞으로도 교회 잘 다니고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저는 시어머니께 예쁨을 받으려고 정말 무던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가정에도 충실하려고 했어요. 34살에 결혼식을 올리고 35살에 임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일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이직한 회사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장 집 대출금 때문에 제 수입이 줄어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벌 만큼 벌어줘야 대출도 갚을 수 있었고 혹시라도 육아휴직 끝에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 지원으로 받게 된 대출금 이자가 확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생긴 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출산을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간적 여유가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상황에 맞춰서 가족을 형성해야지 무턱대고 아이만 가진다고 가족의 라포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아예 안 가지니? 요즘 부부들은 일부러 일찍 낳고 일찍 키워서 노후 생활은 둘이서 즐기려고 한다는데.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대출금 문제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언제부터 여유 있을 때 아이를 가졌다고? 혹시 너희 집안 내력 때문에 겁이 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집안 내력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희 집이 뭐 무당집이라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원래 한 대 걸러서 한 대라는데 우리 며느리는 멀쩡하니? 혹시 아니? 아주 겁나 죽겠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상처였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이러한 일로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 친구들은 저를 꺼려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단단해져서 저에게 큰 하자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 사람이 혹시라도 신병이 찾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충격적이기도 했고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은 우리도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우리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저도 모르게 실망감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대신해서 당연히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을 해주고 우리 가족의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결혼을 하고 나면 남의 편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 건지 실망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에게 일부러 삐진 티를 내려고 입을 꾹 다물었는데 남편 놈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가 삐진 것도 몰라주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2년 차가 다 되어갈 때쯤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교회 타령에 신물이 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 후 3개월에서 4개월까지는 매주 저와 함께 교회를 나가주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피곤하다, 힘들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니? 혹시 며느라가야 너랑 싸우기라도 했어? 아니면 뭐 네가 나가지 말라고 시켰니? 아유,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 일랑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그저 회사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대요. 주말이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토요일도 쉴 텐데 일요일에 뭐가 필요해? 혹시 토요일만 되면 네가 달달 볶는 거 아니야? 아, 제가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 그냥 그이는 교회 나가는 게 귀찮은가 봐요. 예배 시간에도 맨날 졸고 있고요. 어머님이 교회를 그냥 예배만 보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봉사도 하시고 또 교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계신데 괜히 저희가 가서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어머님 평판에도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오고 가는데 졸면은 안 되지. 앞으로 너도 교회 봉사 같은 거 하나 하면 좋으니까 성가대 같은 걸 하든지 해라.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집에서 처자빠져 잠을 자는 아들에게는 찍소리 한 번을 안 하시면서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신물이 났죠. 마음 같아서는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황금 같은 일요일 아침에 당연히 집에서 자고 싶지. 누가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를 하고 예배를 보고 싶겠어요? 물론 신실하신 분들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강요를 받으니까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번은 시어머니와 장례식장에 같이 간 일이 있었어요. 친척분 장례식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하게 국화꽃을 영정사진 앞에 올리고 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장례식장 나오자마자 제 등짝을 짝 소리나게 때리시는 거예요. 아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는 교회를 다닌다는 애가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네? 그럼 장례식장에서 절을 올리지 뭐래요? 기도를 올리는 거지. 가만히 서서 묵념하듯이 기도를 해야지. 거기서 절을 하고 앉았어. 아유, 내가 정말 쪽팔려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신실한 집안인데 거기서 우리 집 며느리가 절을 했다고 말이라도 나와봐. 근본 없는 며느리 뒀다고 다들 한 소리 하지. 저는 절을 올린 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장례식장에 가면 절을 하던 버릇이 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처음 가는 장례식장이라 기도를 올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까먹지 않고 기도를 올리겠다고 했죠. 세상에 어쩜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지쳐갈 때쯤 한 가지 묘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여름이라 계곡에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날이 너무 화창하고 좋은 거예요. 일기예보도 햇볕이 쨍쨍할 거라고 오늘 하루 무더위를 피하시라는 내용이 떴고 가족들은 전부 신이 났죠. 온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는데 날씨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신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계곡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박도 쪼개 먹고 할 생각으로 신나 있었죠. 그런데 아침에 출발하기 딱 직전에 저희 외할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어디냐? 오늘 어디 나갈 생각이냐? 할머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갑자기 왜요? 오늘 어디 가지 마라. 내가 보니까 오늘 물이랑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날이야.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아주 큰일이 날 꿈을 꾸었으니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네? 오늘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물이랑 가까이 가지 말라고요, 할머니? 그래, 오늘 죄다 물귀신이 붙는 꿈을 꾸었으니까 절대로 물 근처에는 가지도 말어. 알겠어? 내가 언제 이런 소리 하는 거 봤어? 내 말 들어. 외할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귀신이 붙는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늘 큰일을 앞두고 액땜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하셨지. 이렇게 겁을 주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무당일을 하신 지도 50년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신발이 대단하다고 용하다고 몇 달치 예약이 밀려 있으실 정도였거든요. 나이 80에도 작두를 탈 만큼 정정하셨고요. 그런 외할머니가 저한테 물귀신이 붙는다고 물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무시가 되겠습니까? 계곡에 놀러 가려고 싸두었던 짐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아, 여보 뭐해? 빨리 나와. 지금 출발해도 11시나 돼야 도착하겠어. 여보 있잖아. 오늘 계곡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계곡 갈 준비 다 해놓고 바로 가서 장 보고 고기부터 구워 먹기로 했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오늘 물에 가까이 가면 안 된대. 물이 불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야. 물귀신이 붙은 꿈을 꾸었다고. 어? 할머님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온 거야? 아니, 물귀신이 붙고 어쩌고 어째? 도대체가 교회 다닌다는 애가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저는 안 갈래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실 분도 아니고요. 살면서 저한테 잔소리 하신 적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 계곡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전화하셔서는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저 그냥 안 갈래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온 가족들이 전부 황당해했죠. 이미 계곡에 갈 짐도 다 싸뒀는데 출발 직전에 뭐 하는 짓이냐고 다들 한심하다는 얼굴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다른 가족들이라고 안 찝찝했겠어요? 다들 하나같이 눈치를 보면서 그럼 계곡 말고 다른 곳을 가자고 말이 나오게 되었죠. 결국에는 부랴부랴 캠핑장 같은 곳을 급하게 예약을 했고 물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하루 종일 맑을 거라고 했던 날씨에 먹구름이 마구마구 끼더니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온 가족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날씨에 황당해했어요. 아니, 날씨가 왜 이러냐?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쏟아져? 와, 계곡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비가 이렇게 오면 계곡이 갑자기 불어났을지도 몰라. 아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나? 분명히 오늘 날씨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계곡이 불어나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지 대피 명령도 떨어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남편까지 전부 다 입을 떡 벌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저희 캠핑도 서둘러 접어야 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물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던 저희 외할머니의 말이 다들 귀에 맴돈 듯 했어요. 분명히 화창할 거라고 계곡에 가지 못했다고 투덜거리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입이 꾹 다물어졌죠. 저는 그 모습이 은근히 통쾌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서 우연의 일치로 맞은 거 아니겠냐며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그 뒤로는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4년 차, 저도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게 되었고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질질 끌다가 아이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임신 계획을 짰는데 나이가 있었던 터라 시험관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딱 3개월만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3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었지요. 10달을 잘 품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하자마자 정말 운도 좋게 저와 같은 팀에서 일을 했던 팀장님이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시게 되면서 새 프로젝트에 저를 끼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발빠르게 일을 했었던 것을 지켜보고 있으셨다며 믿고 한번 프로젝트를 맡겨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복직을 하자마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기에 정말 뿌듯했죠. 저는 그때부터 회사 일에 열심히 매진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복직을 해서 돌아온 티가 나지 않도록 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의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죠.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요즘 우리 딸 보느라 등골이 휜데. 죄송스러워서 어쩌지? 그런데 나도 이번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지만 앞으로 승진도 쭉쭉 될 거고 지금 프로젝트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 나도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 정도야 알지.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그런데 당신 매번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프로젝트다 뭐다 하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좀 그래. 우리 엄마는 당신 퇴근하고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우리 딸한테 시달리고 있잖아. 시달리다니. 당신이 그럼 퇴근하면서 우리 딸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한테 조금이라도 자유시간을 주려면 당신이 챙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도 회사 일이 바쁜데 그럴 정신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딸이 뭐 나한테 안기기나 해? 당신 아니면 우리 엄마밖에 모르는데. 아유 자랑이야 그게? 그래도 며칠만 더 참으면 되잖아. 내가 내일 어머님께 용돈이라도 보내드릴게. 용돈? 얼마나? 그래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애 봐주고 있는데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야지. 지금은 월급 전이라서 돈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니까 한 50만 원만 보내드릴게. 애기에 겨우 50만 원? 그래도 일주일째 아이 봐주고 있는데 적어도 100만 원은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나 복직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잖아. 그래봐야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100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겠어. 안 그래?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다. 내가 웬만해서는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힘들다는 소리를 다 할까 싶어서 내가 불효자가 된 것 같아.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마치 시어머니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더라니까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기 가족만 불쌍한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같은 가족인데 저한테는 왜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죠. 아무튼 저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께 용돈 5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곱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50만 원? 아니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를 하루 종일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용돈이랍시고 주는 게 50만 원이야? 복직하고 나서 너네 널널한 거 아니었냐? 어머니, 저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주말에는 교회 가서 헌금 내지. 지난번에는 건축 헌금도 내라고 하셔서 돈 냈잖아요. 그게 나중에 쌓이면 다 천국 가서 돌려받는 거야. 너는 애가 하나님 믿는 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50만 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제가 여유가 되면 그때 더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좀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딱 잘라서 그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께서도 더 말을 못 하셨죠.
저는 솔직히 한 달도 아니고 제가 제일 바쁜 일주일간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50만 원 드린 거면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돈이 더 생기면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긴 했죠. 저희 아이가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도 아니고 이제 겨우 13개월 된 아이인데 낮잠도 푹 자고 안아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순하디 순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마치 엄청난 극성인 아이, 장난꾸러기인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아파 죽겠다 하시니까 차라리 친정에 맡기자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유, 내가 아주 애 2번만 더 봤다가는 정형외과 신세라도 져야 할 판이다. 어머님,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저희 친정에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꼭 저희 딸 돌봐주고 싶다고 하셔서 일부러 맡긴 건데. 다음엔 꼭 저희 친정에 맡길게요. 뭐라고? 안 될 소리지? 혹시라도 친정에다가 맡겼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무슨 일이요? 아니, 저희 친정에 뭐 위험한 게 있다는 소리세요? 예, 그 뭐야. 이번에는 애 외할머니 은퇴하시고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기로 하셨다며. 그 신발인지 뭔지 하는 기운이 우리 손녀딸에게 넘어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절대 안 되지.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신내림이라는 게 뭐 아무한테나 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고작 그런 이유로, 그러면 평생 저희 딸은 저희 친정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세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기 싫다는 식으로 입을 꾹 다무시는데 기가 막혔죠. 감정이 팍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참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외할머니께서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은 굿도 힘들고 신점 보는 것도 힘들다고 조용한 동네 떠나서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병원 가까운 곳에 터잡고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번 돈이 만만치 않게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 집을 구해 여생을 보내시기로 했어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사 준비가 잘 되어가나 궁금하기도 했고 연락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딸, 우리 이사 날짜 잡았다. 오늘 집 계약 마무리했고, 다 다음 달에 이사 가기로 했어. 정말? 잘됐다. 집은 엄마가 알아서 잘 구했을 거고, 할머니도 괜찮으시대? 병원 가까운 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 아유, 내가 병원 가까운 곳에 아파트 괜찮은 거 알아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엄마 고생했어. 새 집으로 이사까지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다다음 달이면 내가 보너스 받을 때라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나 이번에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돼서 아마 보너스 꽤 나을 것 같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봐. 그래? 아이고, 그럼 엄마 비싼 거 이야기해도 돼? 뭔데?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건 말고. 엄마네 집 가전제품도 다 오래됐잖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바꿔줄게. 정말로?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집 냉장고가 참 시원치 않아. 아니, 애가 15년을 넘게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목통이 되는 거 있지? 냉동실에는 얼음이 너무 끼고 그 냉장실에는 이상하게 맛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이제 외할머니도 오고 그러니까 좀 큰 냉장고로다가 하나 사주면 어떻겠니? 물론 냉장고 값이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보너스로 받을 돈이 꽤 넉넉했기 때문에 못 해드릴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았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육아휴직을 해 있는 동안 친정집에서 도와주었던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으면 제가 꼭 선물로 가전제품 하나를 해드리고 싶었죠. 처음에는 좀 비싼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같은 것을 생각했는데 냉장고는 좀 더 큰 부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해드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정집에 이사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도 두둑하게 보너스를 받게 되었죠. 토요일에 친정엄마와 함께 냉장고를 보러 가기로 해서 아이와 함께 나갈 준비를 마쳤는데 남편이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어디가? 토요일인데 뭔 약속이라도 있어? 오늘 엄마 만나기로 했어.
엄마 이사 가잖아. 그래서 내가 이사 갈 집에 선물 하나 해드리겠다고 했거든. 선물? 아, 뭐 해드리려고? 아, 나도 할 거 없는데 따라갈까? 당신이 따라와서 뭐하게? 괜히 우리 엄마 눈치만 보이지. 사회에 있으면 갖고 싶은 것도 못 고를 거 아니야. 아니 얼마나 비싼 걸 사드리려고 눈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뭐 냉장고라도 해드리겠다고 했어? 와, 당신 눈치가 백단이네?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때마침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해서 겸사겸사 사드릴까 싶어. 뭐라고? 아, 무슨 돈이 있어서 냉장고를 해드리겠다고 말을 해. 냉장고 값이 뭐 한두 푼도 아닌데. 아, 나 이번에 보너스 받았잖아. 엄마가 우리 집 살 때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또 나 육아휴직해서 돈 부족할 때 도와주시기도 했고,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탐탁치 않은 얼굴을 하더니만 대꾸 없이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가겠다고 그러더니만 뭐 때문에 또 저렇게 삔이 상했나 싶었죠. 제가 냉장고 살 거라고 돈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날 친정엄마랑 가전제품 할인마트에 가서 브랜드 냉장고 하나를 떡하니 사드렸습니다. 오브제 냉장고라고 해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성능도 빵빵한 것으로다가 골라드렸죠. 너무 비싼 걸 선물해 주는 거 아니냐고 엄마는 되려 미안해 하셨지만 딸이 되어서 그동안 이런 선물 한번 못 챙겨 드렸었다는 게 참으로 죄송스러웠어요. 그렇게 이른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와 계신 거 아니겠어요? 예, 너는 있잖니. 네 남편 걱정도 안 되니?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네 친정 갈 때 우리 소녀딸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어머님,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부탁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가 무슨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다고요. 이게 아주 막 나가자는 거구나. 조만간 들이받겠다. 아유, 됐고. 너 말이다. 친정집에다가 냉장고를 선물해 줬다면서? 아니, 우리 집 낡은 냉장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든 일주일 내내 손녀딸 돌봐준 나한테는 콜랑 50만 원 주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친정에는 그 비싼 냉장고를 선물해 줘. 아, 저희 친정에서 왜 해준 게 없어요. 저희 육아휴직해 있는 동안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신 게 친정집인데. 냉장고 그거요. 어차피 보너스로 들어온 돈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차별이지 차별. 너도 괜히 시자 붙으면 불편하고 그런 거니? 아니 어떻게 된 게 나는 내가 챙겨달라 부탁을 해야지만 챙겨주고 너희 친정은 아주 좋겠다. 보너스를 받았으면 그만큼 저축을 하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어찌 된 게 하나같이 돈 쓸 생각만 하고 앉았어? 기분 좋게 친정집에 선물을 사드리고 와서는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듣는데 남편이 왼수처럼 보이더라고요. 한바탕 쏟아부어 놓고 떠나신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보면서 남편이랑 또 대판 싸웠죠. 남편 놈은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을 했는데 저한테 괜히 찔려서 화를 내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사드리고 나니까 효도한 기분도 나고 좋겠다. 그래, 좋다. 이사 갈 집에 바로 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한시라도 빨리 써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셔서 낡은 집에 먼저 가져다 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좋다고. 좋아. 연말에다가 성과급까지 받아서 큰 선물 해드릴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씩씩거렸더니만 남편 놈이 이를 바득바득 갈더라고요. 지가 이를 갈면 어쩔 거랍니까? 그렇게 며칠이 무난하게 지난 줄 알았죠. 친정집 이사를 코앞에 두고 이사 준비를 좀 도와드릴 겸 토요일에 친정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한창 짐 정리할 거 하고 있는데 벨이 띵동하고 울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웬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냉장고를 좀 가지러 왔는데요. 냉장고요? 저희 집 냉장고를 왜요? 그게 접수가 들어왔어요. 냉장고가 조금 불량인 것 같다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이 냉장고 불량이야? 엄마가 신고 접수라도 했어? 아니, 냉장고 잘 됐는데 갑자기 불량이라고? 아예 뭐 불량 신고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가져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복도 입고 있었겠다. 제가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은 없었어요.
판매를 했던 할인마트에서 접수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직원 2명이 용달차에 싣고 가는 모습을 봐야 했죠.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냐. 내가 냉장고에다가 중요한 걸 넣어두었었는데 그걸 미리 뺀다는 걸. 아이고 네 외할머니한테 혼쭐이 나겠다. 지금이라도 가지고 와야겠다. 엄마가 냉장고에 아주 중요한 걸 보관해 두었다고 당장이라도 찾아와야 한다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저희가 냉장고를 샀던 매장에 전화를 해서 냉장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완전히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고객님께서 신고 접수를 하신 게 아닌데 누가 와서 그걸 가져가요? 불량이라뇨. 저희가 DP 상품을 판 것도 아니고 새 상품을 드린 건데 거기다가 저희 쪽에서는 불량 확인 안 되니까 신고를 대신 접수를 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눈앞에 있는 냉장고를 빼앗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용달차를 불러 당당하게 저희 집에서 냉장고를 빼갈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을 해봤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 말고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냉장고 어디다가 가져다 뒀어? 아니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사드린 건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람까지 속여가면서 냉장고를 빼돌린 거야? 어? 제가 다 안다는 듯이 일부러 말을 했더니만 남편놈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수리기사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들이 설마 이실 짓고 했어? 내가 우동까지 얹어줬는데. 당신 맞구나. 도대체 내가 우리 친정집에 놔두는 냉장고를 왜 가져갔냐고. 당신 미친 거야? 당장 돌려놔. 이미 우리 엄마 집에 도착했을걸. 여보, 어떻게 장모님만 챙길 수가 있어. 우리 엄마는 뭐 꺼다 놓은 보리자루야? 우리 엄마 소원도 냉장고 바꾸는 거였어. 시간상으로 봤을 땐 지금쯤 도착했을 텐데 고맙게 잘 쓸게 여보. 다음에 보너스 받으면 그때 장모님께 냉장고 하나 해드리자. 알았지? 아무리 그래도 시댁이 먼저지. 어떻게 친정이 먼저야. 얄밉게 말을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미친놈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집에 놔드린 냉장고 지금 어머님 집에 도착했어요. 그거 그대로 저희 친정집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용달차 빌리는 값은 제가 낼 테니까요. 아니 우리 아들이 납쓰라고 보내준 물건인데 내가 왜 그걸 너희 친정에 도로 가져다 주니? 우리 아들이 알아서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냉장고는 내가 잘 쓰마. 솔직히 내가 우리 소녀딸 봐준 값이 어떻게 50만 원어치밖에 안 되겠니? 이 정도 냉장고는 받아도 충분하지. 마치 약을 올리는 것처럼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내 물건이다 하며 말을 하시는데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도 끊지 않으시고 깔깔거리시면서 냉장고 외관이 너무 예쁘다. 우리 집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아주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냉장고나 다름없는 냉장고의 문을 열어 제낀 순간 시어머니께서 그 중요한 물건을 보신 건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듯한 소리를 내셨어요. 어머마야, 도대체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머 세상에, 난 이런 물건 죽어도 못 봐. 당장 갖다 버려. 어머 어떡해. 시어머니께서 휴대폰은 어디다 흘린 건지 조금 멀어진 듯한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주 웃기다 못해 배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평소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실 만큼 심성이 여린게 아니라 징그러운 걸 못 보셨거든요. 공포 영화? 그런 건 물론이고 그냥 징그러운 것 자체를 혐오하시는 분이었어요. 세상에 악귀들이 들러붙은 건 전부 징그러운 거다 하고 생각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새 냉장고의 문을 열자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물건에 그만 기절을 할 듯 개거품을 물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 냉장고 안에 들은 물건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정말 날 것과 다름없는 돼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굿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닭피 같은 것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신나게 그 고급스러운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잘린 돼지머리와 눈이 딱 마주치셨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 물건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사실 대충 예상은 하셨겠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터전을 새로이 옮길 때마다 간략하게 고사를 지내시며 굿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미련도 사연도 떠나보내고 거기다가 원래 터마다 도깨비 같은 것들이 있대요. 새롭게 들어올 때 흥을 달래주지 않으면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도깨비들에게도 신명나는 판을 차려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마다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신을 모셔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찝찝하시다고 하셨어요. 이왕 하는 거 오래오래 살 터이니 제대로 해보자고 하셨고 엄마가 미리 잘 아는 집에다가 부탁을 해서 돼지 머리와 닭피를 얻어오셨던 거죠. 이사를 가는 날 거기서 간략하게 굿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돼지를 잡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이사 스케줄에 맞출 수가 없어서 미리 준비를 해두었고 밖에 꺼내어 보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냉장실에다가 넣어두셨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작당을 해서 냉장고를 가지고 갔고 신이 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만 돼지 머리와 눈을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비위 약하고 징그러운 거 절대 못 보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맨정신이셨겠어요. 난리가 나서 소리를 지르신 거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길래 물건이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지. 그런 것도 안 하셨대요? 당연히 새 냉장고일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어떻게 그 안에 돼지머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 아이고 이 징그러운 거 당장 치우지 못해. 그러길래 어머님이 천벌 받으셨네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머님께서 어머님 물건이 아닌 걸 탐하셨으니까 이런 일도 생긴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아니 내가 언제 남의 것을 탐했다고 그러니? 맞잖아요. 저희 친정집에 제가 선물로 사드린 건데 어머님이 몰래 가져가신 거잖아요. 대놓고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고장 수리 접수를 받았다느니 어쨌다느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져갔으니까 이건 절도죠. 어머님, 저 이거 경찰에 신고할게요. 어머님이 떳떳하시면 신고해도 괜찮죠? 아니 그걸 왜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을 해? 경찰이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니? 한가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건 절도잖아요. 어머님, 설마 이게 절도인지도 모르고 훔쳐가셨다고 말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서로 돌려 쓰다가 돌려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예, 됐다. 나도 이렇게 돼지머리 들어있는 냉장고 필요 없다. 다시 가져가라. 어머님이 직접 가져다 주셔야죠. 저희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 놓고 더 얼른 가져가라 하면 장땡인가요? 저희 친정집으로 깨끗하게 배달해 주세요. 뭐라고? 아니, 지금 나한테 그런 참일까지 시키겠다 이 말이야? 아니, 너는 가족끼리 고소가 안 된다는 것도 모르냐? 어머님, 더 알아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어떻게 저보다 모르세요? 이제는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효력을 중지시켰거든요. 이제는 직계열족 간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모두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가족들끼리 형사고소가 된다니. 내가 정말 황당해서. 그래서 정말 나를 뭐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모르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어머님, 저희 외할머니 화나면 정말 무서우신 분이시거든요. 해가 갈까봐 나쁜 굿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살을 날린다고 하죠. 그런 건 절대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번 일로 신성한 재물에 흠이라도 간 걸 아시게 된다면 또 모르겠네요. 아니, 너 지금 나한테 은근히 겁이라도 주는 거야, 뭐야? 내가 그런 거 탁 질색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지금 그걸 말이라고? 어머님, 무서운 줄 아셨으면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떻게 저희 친정집에 있는 냉장고를 남편이랑 작당해서 훔쳐갈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네요.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십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시는데. 그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인들이 알면 참 실망하시겠다. 제가 남편처럼 얄밉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더 말을 못하시고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돈집에 있는 냉장고를 탐난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가져간다는 게? 모든 걸 들켜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 냉장고를 용달차에 싣고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부끄러운 건 아는지 고개도 못 들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와 외할머니께서도 아주 노발대발하셨죠. 신성한 재물을 바치려고 내 며칠 전부터 돼지 잡는 집에다가 깨끗한 백돼지로 골라달라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거 원 푸정이 찼으니 어떻게 해야 하려나. 이러다가 살이라도 날아가게 되면 집안이 망하는 법인데 아들씨가 말할 수도 있고 대대손손 하는 일마다 망할 수도 있는 것이야. 아이고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한테는 꼴랑 용돈 50만 원 주면서 친정에는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줬다고 하니까 제가 눈이 돌아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부장이 다 버렸으면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망가뜨린 사람이 직접 살을 피하려면 고사를 지내야 해. 저상님께 죄를 씻어달라 제사를 지내고. 아니 사돈 할머니, 저는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겠어요. 이거 어떻게든 피할 방법 없을까요? 신이 노하시면 답이 없어. 일단 고사상을 자네가 직접 차리도록 해. 청성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써준 부적을 내내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해. 외할머니께서 매서운 눈빛으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시어머니께서는 꼼짝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사를 하는 날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집으로 달려가서 고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일일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닭피로 쓴 부적까지 몸에 2장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에 끼워 넣으시더라고요.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사셨고 집안이 대대손손 목사 집안인의 모내하면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께서도 살이 날아오는 건 무서우셨던 건지 그 부적을 절대로 몸에서 떼어 놓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제 눈치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혹시 교회에 부적을 들고 다니는 시어머니의 흉이라도 볼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거죠. 저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셨다가도 섬뜩한 우리 외할머니의 눈빛이라도 생각이 나는 건지 말을 하다 말고 참으시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고사상에 향을 올리는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시어머니께 그러셨거든요. 그나마 내 손녀딸을 데려가서 화를 피하는 줄 알아. 우리 손녀딸 가슴에 화병이 나고 응어리가 생기는 순간 자네 집안은 완전히 망하는 거야. 돌봐주시는 조상님들도 등을 돌리게 될 테니까 알겠어? 명심하고 살아. 내가 저 세상 가는 날까지 아주 두 눈 푸릅뜨고 지켜볼 테니까. 아이고 천지신명 보살님, 제가 앞으로는 절대로 입방정 아니 요 손방정 같은 거 떨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보살님께 평생 절하면서 살겠습니다. 언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던 우리 시어머니, 정말 저희 외할머니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계시는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콧대 제일 높았던 우리 어머님께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긴 한가 보더라고요. 귀신이 붙네, 조상님이 등을 돌리네 하는데 자식 걱정 되셨겠죠. 늘 쫄보였던 저희 시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깨갱하시고는 저에게 잘해주시진 않으셔도 별다른 잔소리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놈도 외할머니의 말이 무서웠던 건지 살살 눈치 보면서 자기 뒤에 뭐 안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아주 한심해 죽겠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태도가 바뀌냐에 따라 제 마음도 바뀔지도 모르죠. 아이가 있으니까 이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답답한 결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냉장고도 잘 돌려받았고 더군다나 시댁 식구들이 살 맞을까 두려워 제 눈치를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편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쭉 지속되길 바라며 사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